책은 329페이지 피시고요. 투자론 들어갈 겁니다. 학원 강의가 저도 옛날에 학교 다닐 때 과외도 좀 해봤고, 이제 그때는 이제 용돈 좀 벌려고, 그때는 진짜 용돈벌이에요. 그래서 무슨 학비를 내거나 이래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용돈 벌려고 보습학원에서 국어 선생님 잠깐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 수업을 해보면 선생님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일단은 학원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으면 제가 보기에는 제일 어려운 게 공인중개사고, 그거보다 훨씬 쉬운 게, 그거보다 조금 쉬운 게 고시나 공무원, 그 다음에 이제 그거보다 제일 쉬운 게 고3 가리키는 거. 왜냐면 고3은 공부해라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걔네들은 지가 알아서 목숨이 걸려 있는 거기 때문에 공부 열심히 해요. 근데 제일 어려운 건 뭐냐면, 이제 공부 안 하려는 과외할 때, 공부 안 하려는 중학교 2학년짜리인가 있는데, 과외하러 가면 애가 안 와요. 1시간 기다리다 그냥 와. 그래서 안 와. 엄마가 공부시키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건데, 이게 중개사도 보면 비슷한 것 같아요. 왜냐면 강제성이 없잖아요, 이거는. 그냥 내가 자격증이 필요해서 오신 분도 계시지만, 필요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오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이게 구성원 자체가 통일적이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수업 듣다가 좀 어려운 것 같으면, 이거 내가 할 거 아닌 것 같아. 그래서 그만두시는 분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게 수험생의 이렇게 평준화? 일단 연령 차이가 되게 심하죠. 그리고 그런 여러 가지 배경 지식들이 차이가 많기 때문에 수업하기가 제일 어려운 게 중개사 같아요. 근데 오히려 이제 그렇긴 한데, 그래서 이제 그런 수험생과의 관계에서 봤을 땐 그런데, 시험의 내용으로 봤을 때는 이게 그래도 할만한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시험은 100점 맞는 시험이 아니라는 게 일단 강의할 만한 거고, 그다음 두 번째는 기출문제만 정확하게 다 풀 줄 알아도 60점은 훌떡 넘기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강사가 누구냐는 그닥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배웠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공부를 하시느냐가 되게 중요한 시험이 이거예요. 그래서 가르치는 방법에 또는 학습 방법에 조금씩은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어쨌든 얘는 기출됐었던 문제가 어떤 것들이 있고, 그 중에서 최근에 나오는 문제들은 어떤 것들이 주로 나오고, 그러니까 그 중에서 어떤 것들만 열심히 공부하면 되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정책론이에요. 정책론은 그동안에 나왔던 기출문제를 쭉 분석해보면 시험 문제 내는 것들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확립이 되시면 정책론 문제는 잘 안 틀려요.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총론, 경제론, 시장론, 정책론, 투자론, 금융, 개발관료, 간평 다 했을 때 선생님들이 수업을 하는 내용은 결국 시험에서 이런 부분들이 자주 출제되니까 이렇게 공부를 하세요를 알려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알려드리느냐, 아니면 그 내용을 배배 꽈서 설명해서 무슨 얘기인지 잘 못 알아듣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사실 전달하고 싶은 이게 골자는 그거예요. 시험에 이런 것들이 자주 나오니까 이걸 좀 공부하세요. 그래서 그런 공부 방법이 중요한 게 공인중개사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걸 무시하고, 시험에 뭐가 나오는지 이런 거 다 무시하고 내 나름대로 그냥 정책론이 뭔지 정책이 뭔지 그걸 드립다 파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시험 문제 맞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중개사는 공부하시면서 항상 머리에 두셔야 될 건, 내가 저 수업을 듣고 있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 때문이다? 시험 문제 풀려고 해요. 문제 풀려고. 그러면 그거에서 제일 중요한 건 시험 문제가 뭐가 나오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근데 희한하게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거꾸로 하는 분들이 많아요. 시험에 뭐가 나오는지는 관심도 없어. 그리고 그냥 내용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내용에. 근데 거꾸로 하셔야 돼요. 중요한 건 뭐예요? 시험에 뭐가 나오는지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 이제 문제를 풀기 시작하실 때 제일 먼저 풀어야 될 문제는 기출문제예요. 그래서 기출문제를 먼저 풀어서,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맨날 얘기했던 시험 문제 이런 게 나옵니다를 여러분들 스스로 깨달으셔야 돼. 기출문제집을 풀어보니까 수업 시간에 했던 내용들이 이렇게 문제가 되는구나를 일단 파악을 하시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파악된 내용들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계속 똑같이. 그러다 보면 그 문제 똑같이 나왔을 때 맞추겠죠, 뭘. 그게 목표입니다. 어차피 얘는 60점 맞으면 되는 시험이기 때문에 새롭게 출제되는 유형은 안 풀어도 돼요. 그게 많아봐야 한 두세 개? 네다섯 개 정도 될 텐데, 그거 틀린다고 해서 떨어지는 시험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나왔던 문제 유형들이 뭐 40문제면 35개 정도는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것만 다 풀 수 있으면 돼요. 그래서 공부하실 때는 제일 중요한 게 뭐다? 공부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방법은 시험에 뭐가 나왔는지를 파악하셔서 그 내용에 맞는 것만 공부하세요. 그래서 그거를 선생님들도,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목표로 삼고 있는 게 시험에 나왔던 게 이거니까 그거를 얼마나 잘 잘라서 전달해 드리느냐예요. 그러니까 책이 900페이지라고 해서 이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고 있어야 된다? 그럴 필요 없으시다는 거예요. 시험에 나오는 거 위주로 공부하세요. 그래서 엊그저께 다른 학원 갔더니 어떤 분이 질문하시기에 수업 듣고 나서 공부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걸 왜 물어보세요? 그랬더니 수업 시간에 보면 책을 안 읽어주시고 그냥 넘어가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말은 그거 시험에 안 나오는 거니까 보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드렸어요. 근데 그게 지금은 그렇게 말씀을 못 드리는 게 왜냐면 나중에는 배울 거예요. 나중에는 배울 건데 지금 설명하기가 힘들어서 넘어가는 부분도 분명히 있죠. 그러니까 책의 수업을 들으시면서 일단은 제가 설명드리는 부분들을 먼저 잡으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5월달, 6월달까지 수업 듣고 나서 기본서에서 한 번도 안 건드린 부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럼 걔는 어떻게 판단하시면 돼요? 시험에 안 나오는 걸 안 한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지난주에 설명했던 어떤 거, 주거입주론 같은 거. 1년 내내 수업하면서 걔는 안 볼 거예요. 왜냐면 시험에 안 나오니까. 그런 것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정리하셔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 제가 보기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험생들은 어떻게 느끼시는지 모르겠는데 강의를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공인중개사 시험은 절대 선생님 따라다니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서 강의하다가 다른 학원으로 옮겨갔다고 해서 저 따라와서 오실 분 아무도 없어. 왜냐면 누구한테 배워도 별 차이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 내용을 공부하실 때 어떤 것들을 공부해야 되고 어떤 것들을 공부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얼만큼 잘 구별하시느냐의 문제예요. 그래서 전체 내용이 10이라면 시험에 나오는 건 3개다. 그럼 그 3개 잘 찝어주는 선생님이 잘 가르치는 선생님이에요. 제가 보기에. 그걸 얼마나 잘 찝어주느냐. 근데 사람이 신이 아닌 이상 다 찝어줄 수는 없으니까 시험에 나오는 게 10가지면 한 20개 찍는 거죠. 20개. 2배수 이상. 그래서 그러니까 시험에 잘 안 나올 것 같이 뭐 좀 시험에 안 나왔는데도 뭐 설명을 드리는 것도 있고 이러는 것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될 건 내가 이걸 공부하는 목적은 뭘 풀기 위해서다? 문제. 그렇게 드리는 이유는 투자로는 공부할 게 많아서 그래요. 공부할 게 많으니까 다 볼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 중에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들 잘 골라서 잘 맞춰보세요.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투자로는 시험 문제 6개 정도 출제됩니다. 더 나는 것도 별로 못 봤고요. 덜 나오는 것도 별로 못 봤어요. 그래서 6개쯤 나오고 우리의 목표는 투자로는 내용 많아요. 그리고 어려워요. 그 내용 자체가. 근데 시험은 계산 문제로 내버려. 근데 그 계산 문제가 푸는데 시간도 또 오래 걸려요. 그러면 3중고예요. 3중고. 양도 많은데 내용도 이해 안 되는 데다가 시험 문제는 푸는데 시간 되게 걸리는 계산 문제로 내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목표가 반타작이에요. 반타작. 투자로는 반타작 하셨으면 시험 진짜 잘 본 거예요. 6개 중에 3개 맞추셨으면 잘 보신 거예요. 나중에 모의고사 같은 거 보다 보면 투자로는 조금 어렵게 내는 회차 같을 때는 한 문제도 못 맞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렇게 공부하셔야 될 부분이고 책의 맨 앞에 보면 투자의 개념이니 특징이니 장단점이니 투기와의 구별 이런 거 설명해놨는데 안 물어요. 왜냐면 그거 안 해도 시험 문제 낼 게 넘쳐나. 그래서 그런 거는 나중에 이제 시간 나실 때 한 번 정도 봐주시면 충분한 거고 공부하셔야 될 건 일단 위험하고 수익률이라는 것부터 볼 겁니다. 위험과 수익 또는 수익률. 공부하실 건 제일 먼저 개념 구별하시고 종류 아시면 돼요. 위험의 종류, 수익률의 종류. 그 다음에 세 번째, 위험에서는 공부하실 게 뭐 지금은 설명하기가 좀 어려워서 일단은 건너갈 건데 위험의 관리 또는 처리 방법이라는 거 배울 거고 수익률에서는 수익률을 이용해서 투자할지 말지를 결정해요. 그래서 이런 내용 가지고 시험 문제가 하나 정도 출제됩니다. 위험과 수익률 쪽에서. 그 다음에 두 번째 공부하실 건 원래 논리적으로는 현금 흐름의 측정이라는 걸 먼저 배우셔야 되는데 책에서는 화폐 시간가치 계산을 먼저 설명해 놨어요. 그래서 화폐 시간가치 계산을 책 순서대로 갈게요.
그래서 얘도 시험 문제 하나는 꼭 내는 건데 이건 뭐냐면 우리가 배우는 투자론이라는 건 별게 아니고 그냥 지금 투자되는 돈의 크기와 미래 수익 얻게 될 돈의 크기를 비교해 갖고 만약에 지금 투자되는 돈이 더 큰 거예요. 그럼 투자한다 안 한다? 할 이유가 없죠. 지금 나가는 돈이 더 많은 거니까. 반대로 미래 들어올 수익이 더 많다. 그럼 투자할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결정하는 방법이 투자론인데 그럼 투자론에서 투자 결정을 하려면 미래 들어올 수익의 크기와 지금 나가게 될 지출의 크기를 서로 어떻게 봐야 돼? 비교해 봐야 돼요. 근데 하나는 현재 돈이고 하나는 미래 돈이니까 이거 바로 비교한다 못한다? 못해요. 그래서 서로 시점에 다른 돈의 두 개를 비교하기 위해서 같은 시점의 돈으로 환산하는 걸 화폐 시간가치 계산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거를 배우실 거고 그 다음 세 번째 배우실 거는 투자에서 발생하는 현금 흐름, 즉 투자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지출이라고 해서 현금 수지라고도 부르는 돈의 크기를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현금 수지에는 종류가 두 가지. 첫 번째, 내가 이걸 영업활동에 사용해서 벌어들이는 수입을 소득이득이라 불러요. 그래서 이걸 같은 말로 영업현금 흐름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이 영업현금 흐름 구하는 방법, 그 다음에 부동산을 처분했을 때 벌어들이는 수입을 자본이득 또는 매각현금 흐름 또는 지분복귀액이라 부르죠. 그래서 이 두 개의 크기를 계산하는 방법 가지고 시험 문제 하나 정도 또 묻습니다. 그래서 11월하고 12월 수업 들으셨던 분들이 대부분인데 그분들은 이거 이미 다 외우고 있죠. 뭐 자랑은 아니야 못 외우고 있는 게. 외우고 계셔야 돼. 처음 들으신 분이라면 다음 주에 이거 수업 나갈 테니까 외우시면 되고 들으셨던 분이라면 이미 외우고 있을 테고 그럼 그 세 가지 배우고 나면 위험과 수익을 고려해서 부동산 투자에서 발생한 수익과 지출의 크기를 계산해 보고 그 돈을 언제 돈으로 환산해서 현재 시점의 돈으로 환산해서 지금 투자되는 돈의 크기와 서로 어떻게 해갖고 비교를 해갖고 최종적으로 뭐 하시면 돼? 투자할지 말지를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걸 투자 분석의 기법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게 투자론의 결론이에요. 그럼 이 결론으로 가려면 이 세 가지 내용이 이해가 되셔야지 얘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투자 분석의 기법은 크게 이제 화폐 시간가치 계산이라는 걸 배울 거니까 이 화폐 시간가치 계산이라는 걸 하느냐 또는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크게 둘로 나눠져요. 그래서 화폐 시간가치 계산을 하는 애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이라는 걸 배울 거고 또 하나 이제 화폐 시간가치를 고려하는 애 중에 현가 회수기한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 두 개는 이제 화폐 시간가치를 고려해서 투자 분석을 하는 거고 나머지 방법들은 화폐 시간가치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어림셈법이라든지 또는 비율 분석법이라든지 또는 뭐 단순 회수기한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화폐 시간가치를 고려하지 않고 투자 분석을 하는 방법이 된다는 거죠. 그럼 둘 중에서 누가 더 중요할 거라는 거예요? 얘가 더 중요해요. 그 중에서 특히 할인현금 수지 분석법. 그래서 할인현금 수지 분석법이 이해가 되시면 투자론 그만 공부하세요. 할인현금 수지 분석법을 이해할 수 있고 관련된 문제 풀어봤을 때 난 안 틀린다. 그러면 투자론 다 이해하신 거예요. 결국 이거 이해되면 그 앞에 있는 거 다 이해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투자 분석의 기법이 얘가 이제 투자론의 결론인 만큼 시험 문제는 기본적으로 한 2개 이상 출제할 테고 그리고 얘네들이 다 계산 문제로 출제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재수 없을 때는 그 2개 이상 나오는 문제가 다 계산 문제로 나올 때도 있고 적어도 1개 이상은 계산 문제로 내는데 이게 생각보다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푸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뭐 계산 문제 아닌 거는 무조건 맞춰야겠지만 계산 문제인 것들은 틀리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 달에는 요거 이해하는 게 목표니까 할인현금수지 분석법을 공부하시고 시간이 되면 나머지 것들은 확인만 하는 건데 어차피 이거 외울 거예요 다. 지금 연락에 외워놓는다고 그래서 뭐 그거 다음 달에 또 생각나고 이러는 거 아니니까 차근차근 외워가시면 되는 거니까 일단은 예 정리할 겁니다. 그럼 이게 투자론에서 배워야 될 거 다 배우시는 건데 여기다 이제 추가적으로 더 배우실 것들이 위험은 느낌상 그 값이 작을수록 좋을 것 같고 수익은 그 느낌상 클수록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수익을 높이고 위험을 줄이는 투자 분석의 방법들 중에서 분산 투자 모형인 포트폴리오라는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포트폴리오 이론에서도 하나 정도가 시험 문제 꼬박꼬박 출제되니까 얘도 공부를 하셔야 될 거고
그 다음에 개념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될 게 투자 자본을 조달하는 방법과 관련해서 남의 돈, 즉 부채를 이용하면 투자 금액이 커지니까 나의 수익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지렛대 효과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얘는 개념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될 내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6가지가 투자론에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공부하실 거고 그 내용에서 시험 문제는 거의 전 영역이 출제되고 있죠. 거의 전 영역.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 요만큼만 배울 거예요. 유형과 수익률하고 화폐 시간가치 계산하고. 그래서 포트폴리오는 책으로는 앞에 나와 있어요. 유형과 수익률의 관계이기 때문에. 근데 수업할 때는 앞에 것들이 좀 정리가 되셔야 이게 이해가 되니까 차근차근히 나갈 거고 일단은 유형과 수익률하고 화폐 시간가치 계산을 해서 오늘은 정리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 제일 먼저 배우실 거는 누구부터 보시다? 위험부터 보시는 거죠. 그 책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329페이지부터 나와 있는 뭐 투자의 개념, 특징, 장단점, 그 다음에 뭐 투기와의 구별, 다른 거 다 공부하시고 공부할 거 없을 때 보세요. 그리고 한 번 정도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내용들이니까 시간 없으시면 안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시험에 뭐 잘 나오지도 않으니까. 그 중요한 건 335페이지에 있는 02번에 위험부터 보시자는 거예요. 위험. 그럼 위험에서는 공부하실 게 제일 먼저 개념은 파악하시자는 거죠. 위험이라는 게 뭐냐. 아이고. 그 책 한번 읽어볼게요. 위험의 개념에서 기억번. 투자자는 정보가 불안전하다. 그럼 이건 우리가 효율적 시장 이론 배울 때 사람들은 과거나 미래에 대해서는 알 수가 있지만 미래는 정확하게 안다 모른다? 모른다는 거예요. 그걸 정보가 불안전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미래가 불확실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미래의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미래 수익이 얼마가 될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부동산에 투자했을 때 정확하게 얼마의 수익이 나올지는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면 투자를 하는 시점에서는 그 미래 수익에 대한 뭐만 할 뿐이에요. 예상만 할 거예요. 예상. 그걸 우리 책에서는 예측치라는 표현을 썼는데 기대치라고 표현합니다. 기대치. 예측치가 아니라 기대치. 그래서 미래 수익에 대한 기대치만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예상한 기대치가 실제로 실현되는 수익하고 똑같다는 보장은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줄 투자에 따른 기대소득. 그러니까 방금 전에 예측치라고 해놓고 여기서는 또 기대치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 투자로부터 예상되는 기대 수익이 실제로 실현된 수익과 반드시 똑같지 않을 수도 있는 가능성을 두고 뭐란다? 위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니은번에 위험이라는 건 결국 부동산 투자에서 내가 예상했던 결과랑 실제로 실현되는 결과가 어떻게 될 수 있는 달라질 수도 있는 변동 가능성을 위험이라고 정의합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위험이라는 건 왜 발생한다? 미래는 불확실하니까. 내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 분석을 할 때 그 불확실한 미래를 나름대로 어떻게 본 거예요? 예상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그 예상했던 결과랑 실제로 실현된 결과가 서로 어떻게 될 수 있다? 달라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걸 위험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근접할 수 있다. 이 두 개가 비슷해진다. 그러면 그만큼 위험이 어떤 거고? 작은 거고. 이 두 개가 많이 달라질 수 있다. 그러면 그만큼 위험은 큰 겁니다. 그래서 이 위험이 얼만큼이나 될지 우리는 그걸 측정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위험의 크기를 측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밑에 동그라미 2번에 위험의 척도라고 되어 있는 건데 결국 투자에 따른 위험이라는 건 기대소득과 실현소득 간의 뭐다? 격차, 차이예요, 차이. 그래서 이걸 통계학적으로는 기대치는 우리가 평균을 이용해서 구해요. 기대치. 그러니까 미래가 얼만큼 될지 예상하는 것.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학교론 점수가 얼만큼 될지는 평균값으로 계산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평균값이 기대치인데 그 평균으로부터 벗어날 가능성인 표준편차 또는 분산을 계산해 보면 그게 뭐의 크기를 알 수 있다? 그 기대치로부터 결과값이 얼만큼 떨어져 있는가라는 위험을 측정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위험의 크기를 측정할 때는 기대치를 나타내는 뭐 평균값, 기대값을 나타내는 평균값을 구하고 그 평균값에 대한 그 결과값이 얼만큼 떨어져 있는가를 나타내는 뭘 구하면 표준편차 또는 분산이라고 하는 값을 구해보면 이게 뭐의 크기를 나타낸다? 위험의 크기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우리 책 뒤쪽에 보면
표준 편차 분산을 이용해서 훨씬 뒤에 있어요. 그 바로 뒤에 놓고 훨씬 뒤쪽에 가면 표준 편차 분산의 크기를 계산해서 실제 위험의 크기를 계산하는 방법을 써 놓긴 했어요. 이걸 왜 써놨냐면 시험에 한번 나왔었어요. 실제로 분산 또는 표준 편차를 이용해서 위험의 크기를 계산하세요 라는 시험이 20회 때인가 나왔었습니다. 근데 그거 나왔는데 문제가 좀 이상해서 이의 제기를 했는데 안 받아줬어요, 공단에서. 그래서 수험생 중에 일부가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소송을. 그래서 그 소송에서 이겼어요.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돼서 떨어졌던 분들은 이 문제 맞는 바람에 합격해서 그게 소송 결과가 7월 달인가 나왔는데 7월 달까지 학원 다니시다가 그 다음 주부터 안 나오는 거예요, 갑자기. 이것 때문에.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사실 11월 달에 시험 발표 나서 이의 제기한 거 가지고 붙으면 그냥 11월 달에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11월 달에는 떨어진 줄 알고 있었어. 근데 7월 달, 8월 달까지 소송 걸어서 그때서 발표가 난 거니까 그럼 7, 8월 시간 버린 거잖아요, 이분들은. 그럼 공단 입장에서는 이렇게 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출제를 잘 안 해요. 그런 문제가 몇 번 있긴 있는데 소송 걸렸던 문제들이 몇 개 있었는데 공통적인 건 시험 안 내요. 그래서 얘도 안 나올 것 같긴 해요. 근데 혹시 모르니까 용감하게 또 내주는 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책에다 실어는 놨어요. 그래서 나중에 5월달, 7월달쯤 가서 시간 되면 요거 계산하는 방법도 볼 거예요. 어렵진 않아요. 계산하는 게 대단하게 어렵진 않은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 알고 계셔야 될 건 뭐예요? 평균값에 대한 표준편차 또는 분산이 주어졌다. 그럼 얘는 뭐의 크기를 주어진 거구나. 위험의 크기를 준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시고 접근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개념이고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건 이 위험들의 종류. 내가 부동산에 투자했을 때 감수하게 될 위험들의 종류가 시험에 나와요. 그래서 우리 책에 336페이지 가시면 부동산 투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의 종류를 6가지 써놨는데 마지막에 있는 관리 위험이라는 건 시험에 잘 안 내니까 5가지로 알고 계시고 걔네들의 뭘 공부하자? 개념 구별하시면 됩니다. 개념 구별.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위험 보니까 내가 부동산에 투자하면 일단 사업상 위험이라는 걸 감수해야 된다는 얘기고 금융적 위험이라는 것도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법적 위험 또는 법률적 위험이라는 것도 있을 수 있다는 거고 또는 인플레 위험 또는 유동성 위험과 같은 위험을 감수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동산에 투자를 하면 실제로 이런 위험을 감수하면서 투자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실 건 얘네들을 뭘 구별하시라? 개념 구별하시는 겁니다. 그 책에 있는 거 보시면 제일 먼저 사업성 위험의 개념이 나와 있죠. 사업성 위험이란 부동산 사업 자체로부터 연유하는 수익성에 관한 위험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사업성 위험이라는 건 내가 투자한 부동산 투자 사업 자체가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투자한 사업 자체에서 발생하는 뭐에 대한 위험이다? 수익성에 대한 위험입니다. 그럼 이걸 이렇게 노란색과 흰색으로 섞어서 드리는 이유는 이거는 외우실 게 아니라 해석하세요. 우리가 위험은 뭐라고 정했으니까 내가 예상한 결과랑 실현된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이라며. 근데 그게 뭐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수익성이. 그럼 이 말은 번역해보면 내가 예상한 수익과 실현된 수익이 서로 어떻게 될 수 있다?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걸 쉽게 얘기하면 내가 생각한 만큼 수익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상 위험은 쉽게 말하면 뭐예요? 내가 예상한 만큼 수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수익이 안 나오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생각한 만큼 수익이 안 나오는 이유. 근데 그 이유가 뭐 때문이다? 내가 투자한 사업 자체가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생각한 만큼 수익이 안 나오는 걸 사업상 위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내가 생각한 거와 달라서 사업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게 뭔지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그럼 첫 번째는 내가 투자한 이 사업이 시장에서 잘 거래되지 않는 애에 하필이면 투자를 한 거예요. 시장성이 없는 애에 투자를 한 겁니다. 그걸 두고 시장 위험이라 불러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임대주택 사업을 할 건데 주택 임대업을 할 건데 그 임대주택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원룸도 있고 오피스텔도 있고 요즘에는 또 원룸 중에서도 복층형 원룸 이런 거 여러 종류가 있을 텐데 그 중에서 하필이면 제일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는 다세대를 구입한 거예요. 요즘엔 다세대 들어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러면 내가
안 팔리는 거에 투자를 해서 수익이 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걸 무슨 위험? 시장 위험이라고 정합니다. 두 번째는 시장성은 있는 애인데 그래서 매출은 높은데 그 매출보다 지출되는 돈이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벌어들이는 것보다 나가는 돈이 더 많은 겁니다. 왜? 내가 운영을 잘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생각한 만큼 수익이 안 나온다면 이걸 운영 위험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부동산은 그 위치가 고정되어 있다는 부동성이라는 특성 때문에 입지 결정을 잘못하면 당연히 수익이 안 나오겠죠. 이걸 두고 위치적 위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사업성 위험이라는 건 내가 투자한 사업이 시장성이 없거나 내가 운영을 잘 못하고 있거나 위치를 잘못 정함으로 인해서 생각한 만큼 수익이 안 나오고 있다면 이걸 두고 사업상 위험이라고 정의합니다. 두 번째, 금융적 위험은 일단 A번에서 아까 우리가 지렛대 효과라는 거의 개념 정도는 알자고 그랬죠. 그래서 A번에 부채, 즉 남의 돈을 이용해서 투자하면 투자자본의 크기가 커져요. 그러면 그만큼 내 수익률이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빚내서 투자했다고 해서 무조건 내 수익률이 높아질 것 같으면 다 빚내서 투자하셔야 돼. 근데 잘못하면 빚더미에 앉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수익률이 높아지는 건 아니고 높아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남의 돈을 이용해서 투자한 것이 내 수익률에 영향을 주는 걸 뭐라고 부른다? 지렛대 효과라고 부른다. 그래서 B번 보시면 이렇게 남의 돈을 빌려 투자하면 지렛대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수익률이 높아질 수도 있지만 그만큼 감소할 위험도 커진다는 거예요. 그게 금융적 위험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줄, 즉 부채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만큼 갚아야 될 뭐가 많아져요? 원금과 이자가 많아져. 그러면 그 돈을 뭐 할 수도 있다? 못 갚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걸 무슨 위험? 금융적 위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금융적 위험의 개념은 부채를 이용해서 투자를 할 때 이 부채가 지나치게 많으면 그만큼 갚아야 될 뭐도 많아진다? 원금과 이자도 많아져요. 그러면 그만큼 이 돈을 못 갚을 수 있는 가능성도 높아지는 거죠. 이걸 두고 무슨 위험이라 부른다? 금융적 위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남의 돈을 빌린 적이 없네. 그러면 갚아야 될 원금과 이자도 없어지죠. 그럼 이걸 못 갚을 가능성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책에 337페이지 맨 위에 C번 보시면 투자 금액을 모두 내 돈으로만 조달했습니다. 그럼 무슨 위험은 없다? 금융적 위험은 없다는 얘기예요. 법적 위험 또는 법률적 위험은 법률 위험 또는 뭐 법률적 위험 또는 법적 위험이라고 하는 건 이름 그대로 법적 환경이 내 예상과는 다르게 변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법률적 위험 또는 법적 위험이라 부릅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법적 환경이라고 하는 건 갑작스럽게 법률이 개정됐어요. 또는 제도가 바뀌었어요. 또는 정부가 갑자기 정책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내 예상과는 다른 결과가 발생하고 있다면 이걸 두고 법적 위험 또는 법률적 위험이라 부를 수 있죠. 그래서 예를 들면 2월 1일부터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정책이 바뀌었죠. 그래서 그 전까지는 대출을 권장하는 분위기였는데 요즘에는 대출을 규제하는 쪽으로 갑자기 2월 1일부터 바뀌었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 뉴스에도 실제로 대출 받으러 은행 가봤더니 집 사는 거 포기해야겠구나라고 생각하고 돌아왔다 이런 뉴스가 나오던데. 그래서 그런 갑작스러운 정책 변화로 인해서 부동산 투자가 힘들어졌다. 그러면 이건 법적 위험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인플레 위험은 말 그대로 인플레이션, 예상치 못했던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내 자산의 가치가 하락하게 될 위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경기 변동에서 제일 앞에 인플레와 디플레에 대한 설명이 나왔었는데 그거를 우리 나중에 투자론 가서 배우게 될 거니까 그때나 봐두세요 이렇게 했는데 볼 것도 없고 인플레라는 건 개념 정의를 두 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물건의 가격, 즉 물가는 어떻게 되고 상승을 하고 두 번째 돈의 가치, 화폐의 가치는 하락하게 되는 걸 인플레라 불러요. 요즘에 남자들은 관심이 둘 중에 하나니까 자동차 아니면 뭐 이런 거니까 요즘에 새 차들이 꽤 많이 쏟아져 나오죠. 그래서 이번에 뭐 르노 삼성에서 무슨 차 하나 사러 나왔는데 차값이 얼마가 될까 되게 걱정했는데 가격이 뭐 2천만 원 중반대부터 3천만 원 초반까지 나왔어요. 그거 보고 사람들 반응이 다 어때? 차값 되게 싸게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불과 20년 전만 해도 2천만 원짜리 차면 뭐요? 더럽게 비싼 차였어요. 옛날에 2000cc가 2천만 원 넘는 건 상상도 못했던 시절이요. 그러니까 그만큼 자동차 가격이 어떻게 된 거예요? 비싸진 거예요. 그게 물가 상승입니다.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2천만 원이라고 하는 돈의 가치가 그만큼 어떻게 된 거예요? 떨어진 거예요. 옛날에 2천만 원짜리 차 사면 되게 부자였는데 요즘에 2천만 원짜리 사면 제일 싼 거 사는 거죠. 그런 정도라는 거예요. 그걸 인플레 위험이라고. 인플레라고 불러요, 인플레. 그러면 인플레 때문에 자산 가치가 하락한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내가 1억짜리 부동산에 투자를 해놨는데 1년 후에 이 부동산의 가치가 1억 500만 원까지 올랐어요. 그럼 걔 중에는 500만 원 돈 버는 줄 알고 친구들 불러다가 술 사주고 밥 사주고 노래방 데리고 가서 뺑뺑이 돌리는 분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거 하기 전에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다? 요 1년 동안의 뭐 인플레. 그래서 그 1년 동안 발생한 인플레가 예를 들어서 10%나 발생했다라고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은 이 1억짜리 부동산은 얼마가 돼야 1억 1천만 원이 돼야 시장에서 같이 오른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즉 얘는 다른 부동산들은 다 1억짜리가 얼마까지 올랐다는 얘기예요. 1억 1천만 원까지 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1억이나 1억 1천이나 같은 값어치가 된 거예요. 인플레가 이만큼 된 건. 근데 내 부동산은 그만큼 못 올랐죠. 그 나는 500만 원 번 게 아니라 오히려 500만 원 까먹은 거예요. 근데 친구 불러서 술 사줄 게 아니라 뭐요? 술을 얻어먹어야지. 그런 상황이 인플레로 인한 뭐다? 자산가치 하락입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이해하시면 돼? 물가 상승 때문에 생긴 인플레는 일반 물가는 다 얼마씩 올랐는데 10%씩 올란 거예요. 근데 그 일반 물가 상승에 미치지 못하는 내 부동산 가치 상승이 발생한 겁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내 부동산 가치는 오른 게 아니라 뭐다?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건 어디서도 볼 수 있어. 1년에 물가는 5%씩 오르는데 근로자들 월급은 1년에 3%밖에 안 올라. 그럼 월급 액수는 늘었죠, 옛날보다. 근데 살기는 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폭팍해져. 왜? 물가 상승률이 임금 상승률보다 훨씬 더 높으니까. 그런 것들이 다 뭐로 볼 수 있다? 인플레 위험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화폐 가치 하락 때문에 생기는 인플레 위험은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 돈이 그만큼 가치 없는 물건이 된 거기 때문에 돈을 빌려주고 되돌려 받을 때 적용하는 이자율도 같이 어떻게 된다? 높아져요. 왜? 1억 빌려주고 만약에 인플레가 5%만 발생했다면 이자 500만 원만 받아도 될 텐데 인플레가 10% 발생하면 1000만 원은 받아야 같은 돈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만큼 인플레가 발생해서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 이자율도 같이 어떻게 된다?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 이자율도 그만큼 어떻게 되니까 상승을 하니까 부동산에 투자할 때 남의 돈을 빌린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땐 갚아야 될 이자가 그만큼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자를 그만큼 더 많이 지불하게 되면 내 수익은 그만큼 어떻게 되겠다? 줄겠죠. 그래서 내 자산 가치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걸 나중에 금융론에 가면 똑같은 개념인데 이걸 금융론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이자율 위험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금융론에서 이자율 위험이라고 부르는 애랑 투자론에서 인플레 위험이라고 부르는 애는 그 개념이 어떻다? 같다라고 보셔도 되고 실제로 시험 문제에서 투자론 시험 문제를 내면서 부동산 투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 놓고 이자율 위험이라고 시험에 낸 적도 있어요. 그래서 이자율 위험 나오면 아 이건 누구의 개념이구나? 인플레 위험의 개념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유동성 위험은 이름 그대로 유동성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에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유동성이라는 건 부동산이라고 하는 실물 자산을 현금으로 전환하는 용이성을 유동성이라 불러요. 그러니까 실물 자산을 얼마나 현금화하기가 쉬우냐. 이걸 유동성이라 부릅니다. 근데 부동산이라는 물건 자체가 워낙 고가의 물건이고 그 다음에 매매 기간도 길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동산은 현금으로 바꾸기가 쉽다 어렵다? 어려운 대표적인 자산입니다. 그래서 얘는 다른 물건들에 비해서 유동성이 어떤 거예요? 낮아요, 기본적으로. 부동산 자체가. 유동성이 낮은 게 부동산 투자의 가장 큰 맹점이죠. 그러면 내가 이 부동산 팔아서 빨리 현금을 만들어야 돼요. 현금을 만들어야 돼. 그러려면 이걸 안 팔리니까 어떻게라도 팔아야 돼요. 싸게라도 팔 수 있다는 거예요. 싸게라도. 그러면 부동산을 현금으로 전하는 과정에서 내 부동산의 가치가 어떻게 될 수 있다? 하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두고 무슨 위험? 유동성 위험이라 부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항상 뭘 고려해야 돼? 얘를 급하게 팔아서 현금으로 만들기가 쉽지 않다라는 걸 염두에 두고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빨리빨리 현금을 돌려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는 부동산에 투자하면 되게 부담스럽죠. 그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는 지금 설명드린 이와 같은 위험들의 종류의
개념 구별하라고 시험 문제 내고 기출됐었던 문제 중에서는 부동산을 개발할 때 개발 기간이 길어지면 그 개발 비용이 커질 수도 있는 위험을 유동성 위험이라 부른다. OX? 왜 대답을 못 하시는 거예요? 써놓고서 얘기하는데. 개발 사업할 때 개발 기간이 길어져서 개발 위험이 커지는 위험을 우리는 유동성 위험이라고 정의해요? 아니, 우리가 알고 있는 유동성 위험하고 개념이 달라. 그럼 걔가 틀린 거지. 시험 문제는 그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뭐의 정확한 개념을 알고 계시면 돼. 각 위험들의 개념 아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설명드린 그 위험은 나중에 개발론 가서 배우실 위험 중에 하나인 비용 위험이라는 거예요. 비용 위험.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개념 설명 안 돼 있으면 그게 틀린 지문으로 찾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위험에서는 개념 파악해 두시고 위험의 종류 구별해 두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위험하고 항상 짝꿍으로 같이 다니는 애가 하나 있어요. 누구? 수익 또는 수익률. 왜? 내가 이 위험을 감수하고 그 대가로 얻게 될 게 뭐니까? 수익이고 그거의 비율이 수익률이니까. 그래서 우리 책에도 337페이지 가시면 수익률이 같이 따라다니죠. 그래서 수익률에서도 공부하실 건 제일 먼저 개념, 두 번째는 역시나 종류. 그럼 수익률의 개념부터 봐요. 337페이지 맨 밑에 있습니다. 투자 수익률이란 부동산에 투자된 자본에 대한 순수익의 비율을 말한다. 그래서 그 투자된 자본을 줄여서 투자 자본. 그렇게 하면 수익률은 어떻게 정의할 수 있다? 부동산에 투자된 투자 자본에 대한 그로부터 발생하는 순수익의 비율. 이렇게 정의한다. 그렇죠? 근데 앞으로 공부하시면서 이런 표현을 되게 많이 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투자 자본을 우리가 A라고 표시해 보면 A에 대한 이 순수익을 B라고 표시해 본다면 B의 비율 또는 요건 생략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 읽다가 또는 책을 읽다 보면 A에 대한 B 또는 A에 대한 B의 비율 이런 표현들이 되게 많이 보인다는 거죠. 그럼 이거는 뭘 하는 거냐면 분수를 읽는 방법이에요. 분수. 우리가 이걸 뭐라고 읽어요? A분의 B라고 읽어. 근데 책 쓸 때 A분의 B다라고 쓰기는 좀 창피하잖아.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읽는 거예요? 읽을 때 A에 대한 B 또는 A에 대한 B의 비율 이렇게 읽는다는 거예요. 책에다가 A분의 B 이렇게 써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고상하게 쓴다고 저렇게 쓰는 거예요. 그럼 출제자는 이걸 이용해서 어떻게 시험 문제 내냐면 A와 B의 위치를 바꿔요. 분수로 표현되는 거에서 A, B의 위치를 바꿔버립니다. 그럼 시험 문제는 간단하게 어떻게 낼 수 있다? 수익률이란 순수익에 대한 투자 자본의 비율이다.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게 지금은 다 설명드리고 하니까 이게 앞뒤가 바뀐 게 보이는데 문제 읽느라고 바빠 죽겠는데 이 두 개를 바꿔서 살짝 바꿔서 문제를 냈단 말이에요. 그럼 눈에 잘 띈다 안 띄어요? 안 띄어요. 그러니까 얘는 항상 연습해 두세요. 그래서 이런 식의 표현 나왔을 때 A에 대한 B 또는 A에 대한 B의 비율을 나오면 얘는 뭐로 표시되는 거다? 분수. 그래서 무조건 앞뒤가 바뀌지 않았는지 확인해 보시는 습관. 그러면 수익률은 이걸 다시 식으로 써보면 어떻게 쓸 수 있다? 투자자본 분의 순수익으로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습관 들여놓으시고 그 다음에 수익률의 종류는 우리 책에 338페이지 가시면 수익률에는 종류가 크게 세 가지 있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 기대 수익률이 나와 있는데 일단 요구 수익률을 먼저 설명하고 그 다음에 기대 수익률하고 그 다음에 실현 수익률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세 가지에 일단 개념 구별하시는 거 물을 수 있는데 개념적으로 제일 쉬운 건 실현 수익률이에요. 그래서 우리 책 339페이지 아니면 340페이지 나와 있는 실현 수익률을 먼저 보시면 실현 수익률은 같은 말로 실제 수익률이라고도 부르고 사후적 수익률이라고도 불러요. 그럼 이 뜻은 나는 이 부동산에 실제로 투자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일정 기간 운영해서 수익도 냈고 나중에 팔아서까지 수익을 냈습니다. 그러면 내가 실제로 투자한 돈과 실제로 얻은 순수익을 이용해서 실제로 계산된 수익률이에요. 그러면 이걸 계산하려면 투자가 다 끝난 다음에 이걸 계산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배우는 투자로는 뭐다? 내가 이걸 투자할 거냐 말 거냐를 연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투자할지 말지 결정하는 시점에서는 이거 구해 못 구해? 못 구해요. 투자가 다 끝나야지 얻을 수 있는 거니까. 그럼 얘는 투자 분석하는 데에는 아무런 도움도 못 주니까 별로 안 중요하게 다루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개념이 뭔지 정도만 아시면 충분한 거고
그럼 투자론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수익률은 누구랑 누구? 요구 수익률과 기대 수익률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구 수익률은 개념적으로는 부동산에 투자하려고 하는 투자자가 투자를 해야겠다라는 결정을 하기 위해서, 즉 투자를 결정하기 위해서 요구하는 최소한의 수익률이에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투자를 하는 투자자 입장에서 원하는 최소한의 수익률입니다. 그럼 이 말은 거꾸로 얘기하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최소한 요만큼은 달성되는 투자 안에다가 투자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걸 요구 수익률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 크기는 누가 정하는 거니까? 투자자가 그 크기를 정하는 거니까 사람마다 그 크기가 다 달라지겠죠. 그래서 얘는 대표적인 주관적 수익률입니다. 근데 얘가 아무리 주관적이라 하더라도 투자자가 요구하는 최소한의 수익률 속에 포함돼야 될 것들이 몇 가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그 중에 첫 번째는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다 투자를 했을 때 은행에다 저금을 해도 이 정도 수익은 나와. 요즘에 은행 이자율이 아무리 낮아도 은행에다가 맡기면 2% 수익은 준다. 그럼 최소한 내가 요구하는 수익률 속에는 그 2%보다는 수익률이 어때야 될 거예요? 높아야 되겠죠. 그러면 이 은행에다가 예금을 한다는 건 뭐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위험이 아예 없어요. 왜? 내가 예상한 이자율 2%, 실제로 달성되는 수익률도 2%. 그럼 이와 같이 은행 예금 이자율과 같이 위험이 아예 없을 때의 수익률은 이 안에 반드시 어떻게 된다? 보상으로 주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두고 무위험률이라 불러요.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최소한 은행에 예금하는 것보다는 수익률이 높아야 된다고 판단하니까 이 무위험률만큼은 요구 수익률을 포함시킨다는 거죠. 두 번째, 투자자는 방금 전에 설명한 여러 가지 위험들을 감수하고 있죠. 그럼 그 위험에 대한 대가도 어디에 포함시키려고 할 거다? 요 투자 요구 수익률 속에 포함시킬 거예요. 그래서 이걸 위험 할증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원래 요구 수익률은 이 두 가지만 가지고 계산했는데 피셔라는 사람이 등장하면서 무슨 소리, 부동산에 투자한 기간 동안에도 계속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적어도 그 돈의 가치 떨어진 거에 대한 보상은 있어야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예상 인플레이션율만큼을 더하는 효과라 해서 피셔 효과라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요구 수익률의 크기는 이렇게 구성된다는 거죠. 그래서 투자자들은 이 세 가지를 고려해서 최소한의 수익률의 크기를 정한 게 요구 수익률입니다. 그럼 이 중에서 요 크기하고, 즉 무위험률의 크기하고 예상 인플레이션율의 크기는 시장 상황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투자자에 따라 그 크기가 절대 변하지 않아요. 그럼 투자자마다 이 크기가, 요구 수익률의 크기가 달라지는 이유는 똑같은 위험이 주어졌을 때 그 대가를 요구하는 정도가 사람마다 다 어떨 거다? 다를 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위험 할증률의 크기가 사람마다 달라지니까 뭐의 크기도 달라진다? 요구 수익률의 크기도 달라진다. 이런 얘기를 우리 책 339페이지에 쭉 설명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요구 수익률 속에 어떤 것들이 포함되고 있는지는 알고 계셔야죠. 그래서 요구 수익률은 이만큼의 최소한의 수익률이 달성 안 되면 투자자는 이 투자에 투자한다 안 한다? 안 해요. 그래서 새로운 투자안을 찾아 나서야 돼요. 그래서 대안적 수익률이라고 부르는 거고, 이게 달성 안 되면 이 사람은 이 투자를 포기할 테니까 포기된 것의 가치, 그래서 투자의 기회비용이라고도 표현을 하는 거죠. 이에 반해서 기대 수익률은 내가 투자하려고 하는 어떤 투자안으로부터의 예상되는 수익과 예상되는 지출을 가지고 계산을 통해서 얻어낸 그 투자안 자체의 예상 수익률을 말합니다. 그럼 기대 수익률이라는 건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투자하려고 하는 투자안으로부터 예상되는 예상 수익률이에요. 이걸 기대 수익률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투자안에 투자하는 사람한테는 그 예상되는 수익률의 크기가 다 어떻겠다? 똑같겠죠. 그래서 사람마다 그 값이 달라지지 않는 객관적 수익률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 객관적 수익률인 기대 수익률은 아까 기대치는 어떻게 구한다고 그랬어요? 평균으로 구한다고 그랬잖아요. 평균. 그래서 이 기대치에 해당하는 기대 수익률을 구하라고 시험 문제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구하라. 얘는 계산해서 얻어낸 거니까. 그래서 기대 수익률을 구하는 방법은 가중평균의 방법을 이용해서 이 값을 실제로 어떻게 한다?
구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수익률과 관련해서 출제됐었던 가장 많은 문제가 이 가중평균의 방법으로 뭘 구하세요? 기대 수익률을 구하세요라는 문제가 제일 많이 나왔어요. 그럼 우리가 공부하실 것 중에 이제 하나가 뭐는 구하실 수 있어야겠다. 기대 수익률은 계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계산하는 방법 얘기가 우리 책 338페이지 D번에 나와 있습니다. D번. 기대 수익률에서 D. 338페이지 기대 수익률에서 D. 가상적인 아파트 투자 사업에 대해서 미래 경제 환경 조건에 따라 추정된 수익률의 예상치. 그럼 이 수익률의 예상치가 다른 말로 바꿔치면 뭐예요? 기대 수익률. 이 다음과 같다고 가정할 때 뭘 구하래요? 기대 수익률을 구하래요. 그러면 기대 수익률을 구해라 라는 문제가 등장을 하면 무조건 머릿속에는 뭘 떠올리시면 된다? 뭐 하면 된다? 여기 써놓은 대로 가중평균하면 돼요. 그냥 이렇게 단순화 시키세요. 문제를. 그래야 문제를 풀지. 기대 수익률을 구해라. 그럼 머릿속에 무조건 떠올라야 될 건 누구? 가중평균. 그럼 결국 이 문제는 뭐만 할 줄 아시면 돼? 가중평균이라는 걸 할 줄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그 가중평균을 어떻게 하는지를 그 뒤에 설명을 해놨죠. 그래서 그 기대 수익률을 구하면 기대 수익률은 미래 가능한 수익률을 각각의 수익률이 발생할 확률로 뭐 하더라? 가중평균한대요. 그럼 실제로 어떻게 하는지를 그 밑에 표 두 개로 설명했는데 그 위에 있는 표는 문제고 밑에 있는 표는 해설이에요. 표 두 개를 써놨는데 위에 있는 표는 문제고 밑에 있는 표가 해설입니다. 그럼 위에 있는 표를 분석해 보니까 이 아파트 투자 사업이라고 하는 건 경제 환경에 따라, 경제 상황에 따라 수익률의 크기가 다 다르죠. 그래서 비관적인 상황일 때 수익률은 몇 프로다? 비관적인 상황일 때 수익률은 몇 프로다? 4%예요, 4%. 20%는 그게 발생할 확률이고. 비관적 상황이 발생하면 이 투자 안에서 내가 얻을 수익률은 몇 프로로? 4%로 예상된다는 거예요. 정상적 상황이 되면 그 수익률은 8%까지 올라가고 낙관적 상황이 되면 그 수익률은 13%까지 올라가요. 그럼 이와 같이 상황에 따라 수익률의 크기가 다 다르니까 이 전체 수익률을 알고 싶으면 얘네들을 뭐 해봐야 돼? 평균 내봐야지 뭘. 평균 내는 거 평균. 그럼 이때 평균 내는 방법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평균 내는 방법은 뭐예요? 이 값들을 다 더해서 3으로 나누는 거죠. 이게 산술 평균 한다는 거예요. 그럼 산술 평균은 어떨 때 하는 거냐면 예를 들어서 개론은 100점 맞았고 민법은 50점 맞았어. 평균 얼마예요? 더해서 2로 나누는 150을 2로 나누니까 75점이죠. 그렇게 구한 게 산술 평균이요. 그럼 그렇게 산술 평균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개론도 만점은 100점이고 민법도 만점은 100점이라서 100점을 맞을 수 있는 확률이 다 어때요? 똑같아. 그래서 이와 같이 각 상황이 발생할 확률이 똑같다라면 우리가 알고 있는 방법대로 더해서 3으로 나누는 뭐 하시면 돼? 산술 평균을 하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비관적 상황에 발생할 확률도 33.3%, 정상적 상황에 발생할 확률도 33.3%, 낙관적 상황에 발생할 확률도 33.3%. 그래서 3분의 1씩으로 확률이 다 똑같으면 그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무슨 방법으로? 산술 평균의 방법으로 평균값을 구하시면 됩니다. 근데 문제에서 주어진 건 비관적 상황에 발생할 확률이 얼마래요? 20%요. 정상적 상황에 발생할 건 60%. 그럼 낙관적 상황에 발생할 건 20%. 그럼 발생 확률이 똑같지가 않죠.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산술 평균을 한다 못한다? 못해요. 그때 하는 게 가중평균이요. 그럼 가중평균은 어떨 때 하라는 거예요? 발생 확률이 서로 어떨 때? 다를 때. 그럼 가중평균을 한다는 건 딴 게 아니고 이 발생 확률들을 가중치로 부여하라는 거예요. 그럼 가중치로 부여하는 방법만 알면 되잖아요. 별거 아니요. 곱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하면 됩니다. 이게 가중치 부여한 거예요. 곱한 게. 그럼 실제로 계산할 때는 얘랑 곱하면 퍼센트의 뜻이 뭐예요? 100분의 1이요. 100분의 1. 그럼 100분의 1 곱하기 100분의 1이니까 얼마 돼요? 10,000분의 1이요. 그럼 숫자가 너무 커지잖아요. 그럼 어차피 우리가 구해야 될 건 뭐니까? 기대 수익률이니까 요 수익률은 그냥 냅두고 그 10,000분의 1을 되는 걸 막기 위해서 얘네들을 뭐로 바꾸자? 소수점으로 바꾸세요. 왜냐면 확률은 어차피 우리 시험에서는 퍼센트 줄 때 10단위로 줄 거예요. 10단위. 그럼 이거 소수로 바꾸기 되게 쉽죠. 얘는 얼마? 0.2. 그럼 그 0.2 확률을 가중치로 부여한다는 건 곱해주라는 거죠. 어디에다가? 수익률에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더하기. 정상적 상황에 발생할 확률 0.6. 가중치를 부여한다는 건 곱해서 8%. 더하기. 낙관적 상황에 발생할 확률 0.1을 가중치로 부여하니까 13%에다 곱해주면 되는 거죠. 이거 구하는 건 할 거 아니야. 그럼 얘는 얼마 나온다? 0.8% 더하기. 얘는 68, 48이니까 4.8% 더하기. 얘는 2.6% 되는 거죠. 이거 안 되시는 분은 여기 이렇게 대학생으로 가면 다이소 있죠? 잠깐 가셔서 2,000원 주면 계산기 하나 살 거예요. 그래서 그 계산기 사다가 하세요. 그럼 이거 더해보면 얼마? 5.6. 거기다 2.6 더하니까 8.2%. 그럼 이렇게 구한 8.2%가 가중평균의 방법으로 구한 이 아파트 투자 사업이라고 하는 거에 뭐다? 기대 수익률입니다. 이건 할 거 아니요. 뭐만 할 줄 아시면 되니까. 곱하기랑 더하기만. 그리고 모든 기대 수익률은 가중평균의 방법으로 구한다? 아니에요. 사실은 평균하는 건데 발생 확률이 똑같을 때는 어떻게 하면 돼? 산술평균 하나, 가중평균 하나 똑같아요. 왜냐면 상황이 예를 들어서 이 두 개만 주어졌다고 가정을 해요. 근데 이 상황에 발생할 확률도 50%고 이 상황에 발생할 확률도 50%예요. 그럼 이때는 산술평균 하나, 가중평균 하나 값이 똑같아. 산술평균에 보면 어떻게 하면 돼요? 더해서 2로 나누니까 12를 2로 나누니까 6% 나오죠. 가중평균 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 곱하니까 0.5 곱하기 4%니까 2. 0.5 곱하기 8%니까 4. 그럼 더해도 얼마? 6. 그러면 이때는 발생 확률이 똑같을 때는 산술평균 하나, 가중평균 하나 그 값이 같아. 집에 가서 해봐요. 안 되는 분들은. 그래서 그렇게 해서 원래는 평균하는 건데 지금처럼 뭐가 주어졌으니까 발생 확률이 다르게 주어졌으니까 그걸 가중치로 부여하는 무슨 평균 하는 거예요? 가중평균 하는 거예요. 그럼 1년 내내 이거 연습하면 이거 설마 못 풀겠어? 곱셈하고 덧셈만 할 줄 알면 되는데. 근데 이게 생각보다 시험에 되게 자주 나와요. 거의 매년 나온다고 보세요. 그럼 이 정도 계산 문제는 어떻게 하셔야 돼? 풀으셔야 돼. 그럼 우리 실제 시험에서 나올 수 있는 계산 문제가 7개 정도 나온다고 한다면 꼭 풀어야 될 게 2개 생겼어요, 벌써. 지난주에 배웠던 누구랑 누구, 레일리와 허프의 계산 문제하고 지금 설명드린 누구, 기대 수익률 구하는 거. 이 2개는 기본적으로 하셔야 돼. 공통적으로. 이 정도는 하잖아요, 이 정도. 설마 이것도 못할까? 뭐만 사시면 돼? 계산기만 사면 돼, 계산기. 1년 내내 반복하는데 설마. 그래서 기대 수익률은 다른 말로 뭐라 한다? 이 투자한 자체가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수익률이다. 그래서 이걸 내부 수익률이라고 불러요. 그럼 공부하실 거 첫 번째는 요구 수익률과 기대 수익률과 실현 수익률을 서로 어떻게 할 수 있어야 되고 구별. 그리고 가중평균의 방법으로 뭐 하시는 거? 기대 수익률을 계산하는 건 자주 시험에 출제된다고 그랬으니까 꼭 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건 수익률을 우리가 중요하게 다루는 이유는 뭐다? 이 수익률을 이용해서 뭐 한다? 투자할지 말지를 결정을 해요. 그래서 우리 책 340페이지 가시면 동그라미 3번에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을 이용한 투자 결정이라는 게 나오죠. 그래서 그 내용 정리해 보면 첫 번째, 기대 수익률하고 뭘 비교해서? 요구 수익률을 비교해서 할지 말지를 결정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두 개를 비교해서 기대 수익률이 더 커요? 그럼 이걸 번역해 봅니다. 기대 수익률의 개념이 뭐였어요? 투자 안에 예상 수익률. 요구 수익률은 뭐예요? 투자자의 최소 수익률. 그럼 이걸 번역해 보면 이 투자안으로부터 예상되는 수익이 투자자가 요구하는 것보다 훨씬 어떻다? 크다는 얘기예요. 투자안으로부터 예상되는 수익이 내가 원하는 것보다 훨씬 높다는 겁니다. 그럼 투자해야 돼, 말아야 돼? 당연히 투자해야죠. 그래서 이때는 투자를 채택한다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반대로 기대 수익률하고 요구 수익률을 비교해 봤더니 기대 수익률이 더 작은 거예요. 그럼 이걸 해석해 보면 이 투자안으로부터 예상되는 수익은 내가 원하는 것보다 훨씬 적다는 얘기예요. 그럼 나는 여기에 투자할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투자를 기각합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아무것도 아니고 되게 쉬운데 문제는 그 다음 얘기예요. 즉 부동산에 투자를 한다는 얘기는 이 부동산을 살려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아진다는 얘기입니다. 나도 이 부동산을 살려고 한다는 건 남들도 똑같은 분석을 할 테니까. 그럼 이 부동산에 대한 수요는 그만큼 어떻게 되겠다? 늘어납니다. 그럼 수요가 늘면 그 부동산의 가격도 어떻게 된다? 상승해요. 그럼 이걸 번역해 보면 이 투자는 똑같은 수익이 나오는 앤데 투자 자본이라는 건 결국 이 부동산 살 때 들어가는 돈이니까 얼만큼의 돈이 들어요? 가격만큼의 돈이 들어요.
그러면 똑같은 수익 나오는 부동산이 살려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가격이 어떻게 된 거니까 비싸진 거니까 투자 자본이 더 많아진 거죠. 가격이 비싸졌다는 얘기는 투자되는 돈이 그만큼 많아졌다는 얘기요. 그러면 그만큼 그 부동산의 수익률은 높아질 거다, 낮아질 거다? 낮아질 겁니다. 그럼 수익률의 종류가 세 가지니까 여기서 말한 그 부동산의 수익률은 누굴 말하는 거예요? 셋 중에 하나 찍어. 기대, 요구, 실현. 셋 중에. 그 부동산의 수익률. 나는 투자 아직 한 적 없습니다. 투자할까 말까를 분석하는 거잖아. 기대 수익률, 기대 수익률. 그래서 그 부동산의 수익률인 기대 수익률은 점차 어떻게 될 거다? 낮아질 거라는. 이해 안 되면 외우시면 되지 뭐. 그래서 처음에 내가 여기다 왜 투자하려고 한 거예요? 기대 수익률이 높아서. 근데 가격이 점점 비싸지면서 이 부동산의 기대 수익률이 점차 어떻게 될 거다? 하락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 두 개가 같아지는 상황까지 오겠죠. 그럼 그때도 나는 계속 이거 붙잡고 투자하고 있어야 돼? 그럴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때는 투자를 중단하게 되는 상황을 투자 균형이라고 불러요. 그럼 시험에서는 뭐 묻는다? 이 투자 균형 찾는 과정 묻습니다. 이해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투자를 안 한다는 얘기는 그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그만큼 어떻게 될 거다? 감소할 거다. 그럼 부동산의 가격도 어떻게 되겠어요? 떨어져요. 그러면 똑같은 수익 나오는 부동산을 전에보다 훨씬 적은 돈으로 투자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럼 그 부동산의 수익률은 올라갈 거예요. 그럼 그 부동산의 수익률이니까 무슨 수익률? 기대 수익률이 점차 상승한다는 겁니다. 그럼 처음에는 내가 왜 투자를 안 하려고 한 거예요? 기대 수익률이 낮아서 투자를 안 하려고 한 거예요. 근데 얘가 가격이 점점 싸지면서 얘가 점점 높아질 거라는 거죠. 그럼 이 두 개가 어떻게 될 때? 같아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때부터는 어떻게 한다? 투자를 하게 될 거예요. 그 상태를 뭐란다? 투자 균형이라 부릅니다. 그럼 시험에서 물을 수 있는 건 뭐라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이걸 잘 이해 못해. 그럼 시험 문제 물어보고 있지. 투자 균형 찾아가는 과정 물어요. 그럼 출제자가 시험 문제 낼 때는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클 때는 사람들이 그 부동산에 투자를 하려고 하니까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늘어서 가격도 올라가니까 기대 수익률은 상승할 거다. 이렇게 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얘기예요. 다 맞을 건데 뭐하러 그렇게 내. 그러니까 시험 문제는 어떤 식으로 했냐면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크면 그 부동산의 가격은 하락한다. OX? XX. 또는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작을 때는 요구 수익률이 하락하면서 투자 균형을 이룬다. 요구 수익률은 안 변합니다. 가격이 변해서 변하는 건 그 부동산의 수익률인 기대 수익률만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물을 수 있으니까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수익률에서 물을 수 있는 건 세 가지예요. 구별, 계산, 판단. 그래서 기대, 요구, 실현 구별하시고 기대 수익률은 구할 줄 아셔야 되고 투자 결정하는 거, 투자 균형 찾아가는 방법까지 정리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투자론에서 공부하실 것 중에 제일 쉬운 거. 그래서 제일 쉬운 거 했으니까 중간에 있는 포트폴리오, 나머지 얘기들은 다 포트폴리오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나중에 포트폴리오 할 때 배우시도록 하고 그 다음에 배우실 건 두 번째 단원인 358페이지 가시면 화폐의 시간가치 계산이라는 게 나오죠. 그거부터 갈게요. 잠깐만 쉬었다가 358페이지부터 나갑니다.